이른 아침, 난파된 영국 해군 수송선 HMS 버킨헤드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태운 작은 보트가 안전한 곳으로 노를 저어 이동합니다. 멀리서 그들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갑판 위에서 침묵하며 차렷 자세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봅니다. 그들 아래에서 파손된 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HMS 버킨헤드는 영국 해군을 위해 건조된 최초의 철제 선체 선박 중 하나입니다. 이 배는 원래 증기 프리기함으로 설계되었지만 건조 중에 병력 수송선으로 개조되었습니다. 프리기함은 기동성이 뛰어난 군함으로 주로 대형 호송선단의 호위함으로 사용됩니다. 해군성은 선박에 적용된 비교적 새로운 증기 동력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함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병력을 신속히 배치할 수 있지만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배는 12개의 방수 구획으로 앞부분, 선박의 중앙 기계실, 그리고 후미 구획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HMS 버컨헤드는 존 리드가 설계하고 랭커셔 버컨헤드에 있는 존 리드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이 배는 원래 HMS 벌컨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1845년 12월 30일 웨스트민스터 후작부인에 의해 진수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이 배는 건조된 도시를 기리기 위해 HMS 버컨헤드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HMS 버컨헤드는 길이 64m, 폭 11m, 그리고 수선 아래 5m의 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는 두 대의 포레스터 컴퍼니 564마력 증기 엔진으로 구동되며 지름 6m의 외륜 2개를 돌려 최고 속도 10노트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모든 도체를 갖추고 있으며 증기 엔진이 추가적인 기동성과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 배에는 125명의 장교와 선원이 탑승해 있습니다. HMS 버컨헤드는 1846년에 버컨헤드에서 대번주 플리머스에 있는 영국 해군 기지로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배는 플리머스에 정박해 5년 운항 후 재정비를 거쳐 다시 운항에 투입됩니다. 1852년 1월 로버트 세먼드 선장의 지휘 아래 HMS 버컨헤드는 포츠머스를 출항해 남아프리카 동해안의 알고아만을 향해 항해합니다. 선상에는 각기 다른 10개의 영국 육군연대 소속 병사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은 남아프리카 동케이프 지역의 토차 코사 부족과 벌어지는 제8차 코사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영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1월 5일 버킨헤드는 아일랜드의 퀸스타운에 기항하여 더 많은 병사들과 함께 승선한 몇몇 장교들의 아내와 가족들도 태웁니다. 6주간의 항해 끝에 버킨헤드는 2월 23일 아침 폴스베이의 사이먼스타운에 정박합니다. 영국 해군은 1790년대에 사이먼스타운 항구를 인수하여 해군 기지를 건설했으며 이 기지는 오늘날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항해 중 병에 걸린 몇몇 병사들과 함께 하선합니다. 사이먼스타운에 머무는 동안 마지막 항해 구간인 알고아만으로 가기 위해 9마리의 기병말과 여러 단의 건초, 그리고 35톤의 석탄이 선적됩니다. 이 마지막 구간은 약 450해리로 항해하는 데 이틀이 걸릴 것입니다. 2월 25일 오후 6시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에서 버켄헤드는 630명에서 643명 사이의 남녀와 아이들을 태우고 알고아만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항해하기 위해 사이먼 선장은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기로 결정하고 버켄헤드가 해안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을 따라가도록 항로를 잡습니다. 플리머스에서 남쪽으로 항해하는 동안 버켄헤드는 벵겔라 해류를 거슬러 항해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때는 모잠비크 해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시 해류들은 깊은 바다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해류는 얕은 바다에서 육지의 저항을 받아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얕은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면 해류를 거슬러 가기가 더 쉽습니다. 2월 26일 새벽 2시 직전 버켄헤드는 카르치바이 해안의 데인저 포인트를 지나면서 8.5노트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선수에 있는 수심 측정원이 깊이를 측정합니다. 버켄헤드 선수 아래에는 22m의 수심이 있습니다. 밤에 항해할 때는 육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수심 등고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심 측정원은 무게가 달린 밧줄을 내려서 배와 해저 사이의 밧줄에 있는 매듭의 개수를 세어 정기적으로 수심을 측정합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배를 바다 쪽으로 돌리고 수심이 깊어지면 다시 육지 쪽으로 돌립니다. 수심 측정원이 다음 측정을 하기 전에 버켄헤드호는 선수 아래 3.7m 깊이에 있는 해도에 없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파도가 높이 일고 깊게 꺼지는 폭풍우 속에서는 거친 파도 속에서 그 암초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잔한 날씨에서는 긴 너울이 천천히 밀려오고 높지도 깊지도 않아서 암초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캡틴 살몬드는 갑판으로 달려나가 닻을 내리라고 명령하고 쿼터보트를 내리라고 지시하며 엔진을 한 번 뒤로 돌리라고 합니다. 배가 뒤로 물러나자 바닷물이 암초에 부딪혀 생긴 큰 구멍을 통해 급격히 밀려 들어옵니다. 길게 밀려오는 너울이 버켄헤드를 앞으로 밀어내고 배는 다시 암초에 부딪혀 선수빌지의 철판이 휘어지고 앞쪽 격벽이 찢어집니다. 앞쪽 그획과 기관실이 침수됩니다. 갑판 아래에서 자고 있던 100명 이상의 병사들, 이 침대에서 익사합니다. 생존한 장교들, 병사들, 여성들과 아이들이 갑판에 모입니다. 샘몬드 선장은 선임 군 장교인 시튼 중령에게 병사들을 보내 빌지 펌프를 작동시키라고 명령합니다. 60명의 병사들, 이 펌프를 담당하고 60명은 구명정 장치를 조작하며 나머지 병사들은 선미 갑판에 모여 선미를 낮추고 선수 부분을 들어올리려 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배 옆에 대기 중인 커터선에 태워집니다. 캡틴 셀몬드는 각각 15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보트 2척을 추가로 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보트는 바로 침수되어 사라지고 두 번째 보트는 도르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밧줄이 통과하지 못해 진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커터선 한 척과 작은 구명보트 3척만 남아 이 보트들만이 사람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생존한 장교들과 병사들은 이제 선미 갑판에 모이고 시튼 중령이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두가 침묵합니다. 공기 중에는 셀몬드 선장이 병사들에게 침착하라고 조용히 말하는 소리, 갑판에서 말들이 발길질하는 소리, 작은 파도가 배 옆을 스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버켄헤드가 처음 암초에 부딪힌 지 10분 후 엔진이 여전히 후진 중인 상태에서 버켄헤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암초에 부딪혀 선저판이 찢어집니다. 배는 주돛대 바로 뒤에서 두 동강이 납니다. 굴뚝이 무너져 바다로 떨어집니다. 선체의 앞부분은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남자들로 가득 찬 선미 부분이 휘청거리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해먼드 선장은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보트로 헤엄치라고 외칩니다. 슈튼 중령은 그 명령이 커터와 세 척의 작은 구명보트로 몰려드는 혼란을 일으켜 보트가 침몰할 위험이 있고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3명의 기병만 대열에서 나와 커터로 헤엄쳐 갑니다. 9마리의 기병말들이 풀려나 바다로 몰려갑니다. 한 마리는 다리가 부러져 거대한 백상아리에게 금세 잡아먹힙니다. 나머지 8마리는 무사히 해안에 도착합니다. 판스베이는 백상아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차가운 벵겔라 해류와 따뜻한 모잠비크 해류가 충돌하며 두 해류 모두 먹이사슬을 따라 올라가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아프리카 백상아리들은 주로 이 지역에 서식하는 많은 물개들을 먹이로 삼으며 기회가 된다면 영국 군인들도 기꺼이 먹이로 삼습니다. 병사들과 살아남은 장교들은 바위에 부딪힌 지 겨우 20분 만에 버켄헤드 호가 그들 아래로 가라앉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2마일을 헤엄쳐 해안에 도착합니다. 많은 이들이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광난에 빠진 백상아리들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스쿠너 라이오니스호가 커터를 발견하고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작은 구명보트 중 하나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태운 뒤 버켄헤드호가 있던 곳으로 향합니다. 오후에 도착한 라이오니스호는 버켄헤드호의 돛대에 매달려 있는 40명의 생존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태웁니다. 참사 당시 버켄헤드호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의 총수는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런던의 타임스 신문에는 638명이라는 추정치가 실렸습니다. 생존자는 모든 계급의 군인 113명, 영국 해병대원 6명, 모든 계급의 선원 54명, 여성 7명,
어린이 13명,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웃 194명의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입니다. 444명의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당시의 전통적인 목재 군함이나 방수 격벽이 없는 선박이었다면 더 빨리 부서졌을 것이고 사망자 수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더 강한 금속이 암석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고 방수 격벽이 침수를 늦춰주어 승무원들이 일부 생존자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1852년 5월 8일 포츠머스에 정박 중인 HMS 빅토리호에서 여러 선원들이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은 영국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버커네드호의 고위 장교들 중 아무도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1895년 데인저 포인트에 높이 18m의 등대가 세워졌고 이 등대의 불빛은 해상 25헬이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36년 남아프리카 해군연맹에 의해 버커네드호를 기리는 기념 명판이 등대의 기단에 부착되었습니다. 선상 장교와 병사들의 규율과 용기였습니다. 버커네드호와 여성과 아이들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구명정에 태우기로 한 결정은 오늘날 버커네드 규율로 알려진 행동 지침을 낳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성과 아이들 우선 원칙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없이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패트리온 가입을 고려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무료 가입 또는 광고 없는 영상, 선공개, 라이브 질의응답 등 다양한 혜택의 멤버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뵙길 기대합니다.